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자동욱 기자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미국 대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이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금이나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 가격은 대체로 오르는데 이례적으로 미국 국채 가격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 국채 가격에 투자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문제를 다뤄보기 위해 여의도 버냉키라고 불리죠.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위원을 모셨습니다. 2주 만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금통위 이후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미국 대선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거라고 다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지금 여론조사도 박빙이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그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 쪽에 조금 더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만, 우리 앞에 힐러리 때랑 바이든 때 보시면 알겠지만 트럼프들. 그러니까 힐러리는 한 4% 정도 여론조사를 앞섰는데도 실제 뚜껑에서는 적고, 바이든도 한 7, 8% 앞섰는데 막판에 진짜 표를 닦았더니 한 4% 이내였다. 근데 지금 해리스가 그 정도 지지율 차를 앞서가지 못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여론조사 외에 왜 이렇게 도박 사이트 같은 데서 그 승리 확률 배팅하고 이런 쪽 있잖아요. 트럼프 승리 확률이 60%대 이상, 70% 향해 가고 있고, 일부 아주 자극적인 도박 사이트에서는 99%도 트럼프 당선 확률이 나온다. 그렇게까지 지금 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금융시장의 움직임들이 트럼프 당선을 전제하에 가격 지표들의 방향성, 방금 여러 달러 강세라든지 그다음에 위험 자산들도 일단은 대통령이 바뀌면은 수혜를 보는 산업과 피해를 보는 산업들이 결정되겠지만 주식시장이, 채권 시장은 지금 제일 대표적인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손실을 보게 될 거다라는 우려 속에 아까 가격이 떨어지는 금리가 상승하는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시장이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9월 16일 미국 FOMC에서 금리를 50bp 인하하기 직전에 3.6%를 찍었는데, 이게 어저께 그래프인데 이제 4.2%대. 지금 어젯밤에 이제 GDP 지표들이 나오면서 4.3을 찍었단 말이에요. 네, 장중에는 양호한 지표들 덕분에 4.3까지 갔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과거 경험도 되게 중요하게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먼저 한번 대통령이 돼봤잖아요. 그렇죠. 그 1기 때. 그때 트럼프 또 역시나 트럼프 노믹스, 트럼프 플레이션이라고 하면서 그가 갖고 있는 많은 불확실성들이 경제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생각보다 시장은 좋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경기와 자산 시장들을 좀 끌어올렸고, 그때 미국채 10년 금리가 1%대 중반이 채 되지 않는 수준, 트럼프 당선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그때도 트럼프 당선 확률을 좀 넓게 보고 채권 시장에서 좀 안이하게 있다가, 근데 미국 기준금리가 제로 금리를 이제 막 탈출할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2018년까지 그 미국 경제 호조기에서 기준금리가 2.5, 시장 미국채 10년 금리 3.2%까지 무려 200bp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나 그때도 텍스컷 앤 잡 액트라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관련된 메인 정책인데 어느 정도 지금도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더 인하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미국 내 이제 부자 감세 같은 정도 그런 정책들을 쓰면서 재정을 확대를 하면 거기에 이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그거 적자 나는 것만큼 세금을 덜 걷어서 적자 나는 만큼은 정부가 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가 빚을 내는 국채 발행량으로 늘게 될 거고, 그런 수급적인 우려까지 더해져서 지금도 금리가 오를 거다. 경기가 좀 부양되고 일부 이제 관세 같은 거 부과하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런 정책들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하지만 제일 단순하게는 트럼프가 재정을 쓸 거기 때문에 그 재정에 따르는 구축 효과, 채권 시장이 악재가 되지 않겠냐.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한 가지만 얘기 드리고 들어가면, 2016년에 그 학습 효과를 얘기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는 제로 금리를 탈출할 때였거든요. 미국 책 10년의 금리가 1% 중반이 채 안 되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미국 기준금리 이제 처음 금리나 지난 9월에 빅컵을 하긴 했지만 5.5에서 이제 5%입니다.
미국의 이 고도 긴축에서 이제 완화로 들어가는 초입 국면에 그거 반영하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9월 달에 비컷하면서 3.6까지 빠졌던 미국제 10년 금리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또 그 학습 효과로 그 지금 금리 인하하고 나서 지금 70bp 이상 0.7%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런 우려들 그 예전에 16년 때는 그 기대를 선반영을 안 해서 뒤에 후폭풍이 컸지만 지금은 대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들은 후문에는 뭐 아시아계 중앙은행 하나에서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의 한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지금 팔아요? 예, 팔면서 해치하고 있는 트럼프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는 이런 식의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6년과 지금 시장이 너무 트럼프 과거에 대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들을 걱정하면서 지금 그걸 쫓아가고 있지만 저 좀 지금은 또 시장의 그 스마트함이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 늘 역발상적인 부분이 있죠. 지금은 16년과 근본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환경이나 금리 수준이 다르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시장은 당장 발등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났을 때 그 확대 재정에 포커스를 두고 예, 지금 금리 상승 기조를 트럼프 지지율 흐름을 그대로 쫓아서 금리가 상관계수가 0.9입니다. 0.9예요.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는 대로 예, 금리가 따라가고 있다. 채권 시장이 약세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왜 금리가 이렇게 오르냐. 일단 첫 번째는 설명하신 게 그 감세 정책 때문에 재정이 더 많아지면 이게 네. 채권 가격을 떨어뜨린다. 이게 네. 하나였고 그 외에도 뭐 관세 정책을 높이면 또 이 물가가 오르죠. 예.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는 거고 네. 또 그 이민자 추방. 이민자 추방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이 세 가지 전부가 이 세 가지 정책 핵심 정책인데 이게 전부 그 국제 시장에는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뭐 미국의 의회 쪽에 예산을 분석하는 기관들 그쪽의 추정들을 보면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해리스는 대략 공약을 다 실천하면 한 3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임기 동안 지출을 할 거고 트럼프는 그 2배가 넘는 7조 5천억 달러를 하게 될 거다. 그 절대 규모만 해도 트럼프가 위협적인데 그거를 이제 뭐 회수 그 지출 퉁치면 재정 적자로 따지면 아까 TCJA로만 한 대략 GDP의 2%포인트, 한 5천억 달러 정도 규모거든요. 이게 많은 건가 적은 건가 생각되겠지만 우리나라 전 국민이 1년 뼈 빠지게 2조 달러 봅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그렇게 열심히 버는 소득의 4분의 1 정도를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이게 2023년에 미국 성장률이 0% 나온다고 걱정하고 있을 때 바이든 행정부가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그러면서 미국 경제 부스팅하고 그렇게 이제 좋게 만들었을 때 딱 그때가 GDP의 2%포인트에 한 4천억 달러 정도 썼거든요. 트럼프는 그거를 임기 동안 상시화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벌써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굉장히 부담 요인이고 관세만 해도 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같은 데서 분석을 해보면 미국이 아직까지 생필품의 의존도가 굉장히 대외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렇게 중국을 싫어해도. 그런 것들 지금 뭐 10% 보편 관세만 때려도 그게 미국 CPI의 1년 동안 뭐 순수하게 관세 효과만 따지면 뭐 1% 정도는 상승시킬 수 있다. 근데 IMF는 그거랑 좀 달리 거기에서 발생하는 교역 위축 때문에 전체적인 세계 경제,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좀 떨어질 거다. 트럼프 공약을 그대로 실천하면 미국 성장률은 IMF는 대략 1%포인트 정도가 1%가 날아갈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 충격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수요 감소로 인해서 그 관세 물가 부담이 다 들어오진 않는다라고 해도 그래도 한 0.3% 정도 미국 CPI가 오를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이야기하신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언론이랄지 미국 정치권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내용을 쭉 얘기를 하실 건데 그렇게 다 따져봐도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거나 감세 정책이나 아니면 관세 부분이야 뭐 대통령이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비민자 뭐 이민을 제한하든 이런 문제들이 의회의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그 미국이 상하원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상하원을 공화당이 다 휩쓸 거냐 뭐 아닐 거냐 이것도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관건이죠. 그 수입이라고 하죠. 레드 수입 공화당이 이제 빨간색이라 그쪽으로 가면은 트럼프 정책에 더 탄력을 받아서 금리 상승 쪽에 우려가 크지 않겠냐는데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다수당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고요. 근데 그게 두 개가 좀 바뀔 가능성.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나 그쪽은 하원에서 정하는데 하원을 민주당이 조금 더 우세할 거다라는 전망이 좀 아직은 우세합니다. 요즘은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런 시장의 반응이 좀 더 불확실성 때문이기도 하긴 한데
좀 과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대통령제에서의 권한이 많기는 하지만 대통령 혼자서 다 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트럼프 일기 때도 뭐 대중국 관세라든지 여러 정책들을 현실화한 부분도 있지만 트럼프 공약을 다 실천하지는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항들이 좀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전 또 하나 아까 금리 차원에서 채권 시장이 지금 굉장히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이미 미국의 정부 부채를 GDP의 100% 이상, 미국의 재정 여력이라고 하면 여러 기관들이 추정하면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GDP의 100% 넘은 수준으로 미국이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권고 수준이 120%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험 정도를 한 150%대부터 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 보면 팬데믹 3년 동안 한 40~50%가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1년에 써야 되는 이자 부담액만 1조 달러, GDP의 3%입니다. 그냥 숨만 쉬어도 미국 정부는 3%씩 그냥 적자가 나는 거예요. 이자 부담만으로. 우리나라 1년에 정부가 경상으로 총 내는 적자 수준이 3% 정도 되거든요. GDP에.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년간 이 재정 정책, 그러니까 빅 가버먼트라고 하죠. 제가 이전에도 뭐 미국 쪽 얘기 나올 때마다 거론했는데 지금 2년간 미국 경제가 민간 경제가 자생적으로 좋아서 돌아간 게 분명히 아니에요. 어젯밤에 확인했던 GDP만 까봐도 어제 미국 GDP만 까봐도 2.8% 예상치 3%보다 조금 하였지만 그래도 양호한 성장이죠. 연율한 수치라서 뭐 2%대 후반에 높은 성장이 나오지만 3% 가까이 되는 거니까. 예, 근데 그거 세분화해가지고 민간과 정부의 기여도를 따져봤더니 민간이 1.9에 정부가 0.85입니다. 이것도 또 감이 안 오시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남의 뭐 우리나라 성장에 정부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안 까보지만 팬데믹 전에는 미국이 보통 한 2% 성장하면 잠재 성장률, 양호한 성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재정이 평균 얼마를 차지했느냐? 0.2%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4배가 커진 거네요. 2022년 하반기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연준의 무리한 긴축 때문에 정부가 빅 가버먼트 개입하면서 GDP 대비 재정 적자를 8%까지 작년에 썼거든요. 그거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때나 쓰던 적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굉장히 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 돈을 쓰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요번 3분기 성적은 나왔지만 GDP 0.7%, 미국은 2% 성장하면 양호한 성장인데 그걸 0.7% 아까 얘기했다시피 팬데믹 전보다 3배 가까이 정부가 성장을 책임지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제약이 있는. 이제 금리도 고금리고. 메리츠 증권 우리 윤프로님이 쓴 보고서에서 나왔는데 네네. 오른쪽이 실업률이고 왼쪽이 재정적자 대비 GDP 대비 재정적자 폭인데 네. 보시면 이 그래프가 쭉 같이 가는 게 논리적인데 그렇죠. 실업률이 오를 때 적자를 내야죠. 그렇죠. 왜 트럼프 집권기인 2015년, 뭐 네. 16년 이때 보면 실업률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GDP 대비 재정적자는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돈을 더 많이 쓴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바이든 행정부도 똑같아요. 네. 바이든 행정부도 여기 이 시점이 팬데믹 때는 워낙 적자를 많이 쓴 거고. 이 시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실업률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 돈을 더 쓰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다시 하면 정부의 이제 역할이 커지고 재정을 많이 쓸 거다. 근데 바이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뭐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할 거다. 내지는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할 거다. 여기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다니까 너무 과민반응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사전적으로 숫자를 얘기 드렸지만 트럼프의 공약에 의한 재정 지출 분석이 그냥 단순 숫자로 지금 해리스가 바이든 때보다 2배 이상 되는 쪽이고요. 다른 사회비용 쪽, 그러니까 그 감세의 강도가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 민감도를 훨씬 높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과거의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때 금리가 한번 급등했던 그 악몽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 불확실성. 저도 그래서 트럼프가 오히려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정책들을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고 적응하는 과정들에서 금리가 그렇게 무리하게 오를 거냐. 그리고 트럼프는 금리가 높은 거를 예전부터 싫어했던 것도 그분의 금리를 정책. 내리라고 그러겠죠. 예전에 자기가 뽑았지만 파월 의장이 2018년까지 기준금리 2.5 올릴 때 매우 맹비난을 하면서 자르겠다 그랬죠. 예, 그렇게 난리 쳤는데 지금 미국 기준금리 5%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파월이 이제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연임은커녕 이제 뭐 또 잘릴 수도 있고 얘기도 하고 있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기 좋은 것만 다 할 수는 없겠죠.
재정도 쓰고 금리도 낮추고 이렇게 가진 못하지만 지금은 물가에 대한 부담이 우리 팬데믹 22년 이후 급등했던 물가 부담이 지금 경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작년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왜 재정을 썼느냐? 통화 정책이 미국 기준금리 5.5에 연준의 그 자산을 줄이는 QT 그것까지 줄여가면서 물가를 잡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빈 공백을 거기서 나오는 경착륙 우려를 정부가 커버해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빅 가버먼트가 부각이 된 건데 지금은 물가가 잡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재정 적자를 살펴보시면 이번 8월 달에 고용 침체 얘기 나올 때 그 전까지는 GDP의 5% 중반까지 적자를 좀 줄여오고 있었어요. 작년부터 성장이 좀 나오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에도 이렇게 계속 무리하게 정부가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줄이겠다 하고 있다가 8월 달에 주식 우리 블랙 먼데이 기억나시죠? 코스피가 하루에 10%도 빠지고 미국의 고용 지표 이제 망가지면서 침체 온다고 하자마자 8월 달 수치를 제가 기억합니다. 얼마냐? GDP의 7.2%로 그 전월 대비 1.7%. 미국 경제가 얼마짜리 경제인데 한 달 만에 그 약간 침체 리스크 나온다고 너무 탄력적인 재정 적용을 하면서 경제를 서포팅해 왔지만 그렇게 해서 금리의 스트레스를 자꾸 주게 되면 저는 내년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리 싸움의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금리 싸움이 뭘 말하는 거죠? 예, 갑자기 뭐 생뚱맞게 금리 싸움 얘기를 하는 게 얘기를 내리냐 안 내리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5.5까지 우리나라 기준금리 3.5까지 올린 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이 많았지만 미국 5.5까지 올렸는데 미국 주식시장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거기에 뭐 정부가 돈을 써주고 이런 거에 효과도 있었지만 그 돈을 빌려 쓴 부채를 빌려 쓴 경제 주체들 아까 뭐 가게는 카드나 자동차론 같은 거 그다음에 저신용 기업들이 뭐 빌려 쓴 돈에 대한 부담 그게 지금 당장 유입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처럼 간접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쪽보다는 직접 조달, 채권을 찍어서 조달하기 때문에 채권의 특성이 뭐죠? 픽스드 인컴. 3년, 5년 고정된 금리를 지불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그렇게 무리하게 금리를 올렸어도 통화정책의 그 시차 상관 효과를 보면은 보통 3년 정도부터 본격화 유입이 되기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그냥 고정금리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특히나 우리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아주 재밌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랑 빅스를 같이 그려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딱 뒤집어 놓으면 빅스를 3년 선행합니다. 방금 얘기 드렸던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서 그 긴축의 부담이 심화되면 그게 3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부채 같은 게 만기가 돌아오면서 다시 금리 갈아타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금리가 높아 보세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까 제가 금리 싸움이라고 얘기 드렸죠. 내년부터입니다. 왜 이게 9월 달에 연준이 빅컷하면서 그때 주요 IB들이 뭐 10월 초에 고용지표 잘 나오고 나니까 통화정책 의견이 확 변했지만 지금 트럼프 리스크도 얘기하고 있지만 원래 우리 한 달 전만 해도 9월 빅컷하고 11월에도 빅컷해야 됩니다. 뭐 올해 연내 125bp에 내년 상반기까지 또 추가 125를 더 낮춰줘서 내년 그 4번 회의 동안 더 계속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기준금리 3%까지 빨리 떨어뜨려줘야 됩니다. 그게 미국의 적정하다 보는 중립금리 수준이 거기까지거든요. 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 이제부터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저는 오늘 와서 이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리스크 고민하는 거 맞습니다. 왜냐? 그가 일단은 눈앞에 보이는 재정을 쓴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해 주는 게 맞죠. 근데 그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금리가 올라온다. 어제 미국 증시가 저는 거기에 초입구면 맛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다 실적 괜찮았거든요. 근데 주가 빠진 나스닥이 마이너스를 갔습니다. 제가 감히 얘기 드리지만 지금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미국 금리가 지금 어제 4.3을 치면서부터 스트레스 받는데 한 4% 중반 올라갔다. 위험 자산들이 아까 정부가 아무리 돈을 써준들 그게 금리로 이제 자금을 차입하는 사람들이 그 이자 부담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내년에는 그 원년이다. 요약하면 어쨌든 지금 시장은 높은 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저신용 기업들이나 가계 이런 쪽에서 타격을 입기 때문에 금리가 결국 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시장이 과민 반응 다소 지나치게 반응을 한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지나친 반응이라보다는 시장은 순수하죠. 아까도 뭐 오늘 밤에 내일 밤에 미국 고용지표 잘 나오면 또 금리 오를 겁니다. 막 거의 지금 제가 이번에 내년 전망 자료를 오늘 발간하고 나왔는데 제목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제가 못 제목을? 봤어요. 예. 조울증이라고 썼습니다. 조울증. 지금 시장은 지표 하나만 잘 나오면 웃었다가 하나 좀 나쁘게 나오면 울었다가 아주 그냥 감정 기복이 지금 굉장히 진짜 조울증 같이
특히나 금리는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메리츠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말을 끊어서 죄송하긴 한데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금리 전망은 어떻게 제가 뭐 최근까지도 메리츠증권이 미국 중앙은행이 올해 50bp나 네. 그리고 내년도 분기별 25bp씩 네. 그 총 150bp 이렇게 인하한다고 보셨는데 그 전망은 유지하신 거예요? 예, 변함없습니다. 몇 오히려 개월째 유지하고 제가 한 번만 더 이쪽에 계속 출연하고 있으니까 얘기 드리면 저희는 올해 미국 통화 정책 딱 2번 바꿨습니다. 3월부터 금리 할 거다 난리칠 때도 여름까지는 물가가 안 빠질 거기 때문에 여름에 한 7월쯤부터 인하할 거다 주장했다가 근데 실제로는 7월에 인하를 못 했잖아요. 그때 한번 수정했고요. 그리고 9월에 시작하는 대신 아까 그 고금리에 대한 피로도들을 빨리 풀어줘야 될 거기 때문에 그때 시장에서는 2번 아니 한 번밖에 못 할 것 같아요 할 때도 저희는 9월부터 그렇게 바꿔주면서 대신 속도감 있게 3번을 할 거야. 근데 9월에 비컷을 했죠. 9월에 비컷 하면서 그건 우리 예상이 틀렸지만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올해 남은 2번 회의 정도도 약속을 지켜주시면 내년도부터는 분기에 한 번 꼴 정도?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미국 기준금리 4%, 내년 연말까지 3.5%. 요 정도 속도에 맞춰서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1년 뒤인 내년 한 9월 FOMC쯤 가면 미국 기준금리가 한 3.75 갈 거거든요. 전 트럼프가 없었다고 하면 미국채 10년 금리는 한 1년 뒤에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들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해서 미국 10년은 3.8 정도 내외에서 움직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아까 GDP의 2%포인트, 제가 여러 다수의 논문이나 모델들을 가지고 추정해 보니까 재정적자를 1년에 한 1%포인트 정도를 정부가 더 쓰면 그거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 구축 효과, 뭐 이제 공급이 많아지니까 금리 한 25bp 상승 효과를 유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시장이 이게 나름 또 스마트한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순수하게 재정정책을 2%포인트 정도 더 쓴다고 하면 금리 얼마짜리? 트럼프는 저는 50bp짜리 재료라고 봅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가면 내년까지 통화정책이 한 3.75까지 가면 3.8 정도 중심 라인이어야 되는데 거기 지금 50을 넣으면 얼마죠? 4.4입니다. 딱 정확하네요. 그 라인을 너무 정확한 거 그러니까 제가 뭐 끼워 맞히듯이 뭐 너무 얘기해서 그러실 수 있지만 저는 그래서 채권 투자에 관심 있는 고객들이라고 하면 지금 되게 의심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 TLT 아까 그 빠진 거 보면 채권 투자에서 10%씩 손실 보고 이게 맞느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감히 얘기 드리지만 지금은 버텨야 될 구간이고요. 그 트럼프가 지금 서서히 고간이 비고 있는 미국의 재정 여건을 아까 뭐 의회 그 조율도 있어야 되고 전 상당 부분 트럼프는 원래 사업가잖아요. 사업가 출신으로 그런 경영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파산을 해본 사람이라서 그걸 너무 잘 여러 차례 있죠.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 그거 다 따져놓고 보면 저는 그래도 미국 10년은 지금 4.3%는 오버슈팅 구간이다. 그리고 그 이상부터는 위험 자산에 줄 수 있는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봐왔던 그 통화정책 정상화 경우 시장이 그 기대를 막 아래로 꽂았다가 뭐 올해 125bp 내년까지 3% 간다고 했다가 또 뭐 지금은 올해 2번 중에 한 번도 못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저희는 균형을 잡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애널리스트니까요. 애널리스트의 존재 가치는 그거거든요. 맞추고 못 맞추고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적정 이 균형을 어디에 잡고 내가 배팅할 거냐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근데 제가 쭉 설명을 들어보면 어쨌든 뭐 독자들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시장이 너무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여유 자금이 있고. 근데 그 캐시에 넣기에는 좀 그렇고. 네. 그러면 아까 보여줬던 TLT나 이런 데 좀 넣어주면 밑으로 내려갈 확률보다는 뭐 그대로 현금처럼 안전자산의 지위를 누리면서 상방도 볼 수 있는 채권 지금 TLT 투자할 타이밍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오버슈팅 구간이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제일 키 라인은 4.4 어저께부터 테스팅하고 있는 이 정도 라인이 되게 중요한 라인이고 여기서 오버슈팅이 일부 나올 수 있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래도 4.5 이상 가면 작년 10월 달에 미국 10년이 5%를 하루가 이틀 찍었거든요. 하루. 그러고 나서 작년 연말까지 2달 반 동안 120bp를 뺐습니다. 3.8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이 그때보다 경기 여건이나 아까 얘기했던 고금리에 대한 피로도들이 지금 더 누적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여기서부터 그래서 얼마를 봐야 되느냐. 올해 9월 달에 비컷하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1년이 아니라 한 1년 반 뒤에 뭐 3.5까지 갈 수 있다. 그 정도 프라이싱 했을 때 미국 10년이 저점이 3.6%였거든요.
그 정도 타겟을 다시 회복하는 게 무리하지 않다. 그리고 뭐 또 대선 결과가 어떻게 우린 지금 다 트럼프가 된다는 전제하에만 얘기했지만 해리스가 당선되면 재정에 대한 부담이나 버든을 빼면 내년이 아니라 올해 연내 미국 10년 4%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해리스가 되면 대박이네요. TLT 사신 분들은. 그러니까 채권 투자하면서 나는 그래도 이 민주당이 승리할 것 같다라 생각하시는 분은 예, 아까 지금 10% 손해봤다 했잖아요. 예, 10% 다시 역으로 백으로. 예, 갈 수 있는 근데 확률도 이제 높은 환경이라 봅니다. 다른 걸 여쭤보면 그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기는 것 같아요. 그 집권했을 때도 뭐 충격은 있었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갔더라고요. 뭐 미국의 이제 투자자들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또 주식 자산을 많이 갖고 있고 그렇게 되면 웰스 이펙트 효과 뭐 이런 것들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주식시장이 만약에 어떻게 될지 주식시장이 좀 좋아졌을 때 효과랄지 이런 것들 좀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아까 그 2016년에 그 트럼프플레이션, 트럼프노믹스가 잘 됐던 이유는 금리가 낮은 데서 올라오도 그때 미국 금리 상단이 3%였고 미국 기준금리 2.5가 맥스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중립금리보다도 하회하는 수준이었어요. 중립금리를 하회하는 금리 수준은 완화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저희가. 완화적이라는 건 예, 내가 돈을 차입해서 투자했을 때 예, 편한 환경을 우리는 완화적이라고 하고요. 내가 차입을 해서 뭘 하려고 할 때 불편한 환경을 긴축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는 긴축적인 금융 환경에서 그 재정을 하고 하는 것. 주식시장이 그러면 트럼프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좀 일부 경제 부스팅 효과로 그걸 커버해 주겠다. 바이든이 이미 다 써서 내성이 생겼고 그게 금리에만 부담을 주면 제가 아까도 자꾸 누차 얘기 드리지만 지금은 16년 때에 비해서 금융 환경이 굉장히 제약적인 환경입니다. 금리를 낮춰주면서 그 부담을 덜어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정을 써가지고 부스팅을 할 거냐. 물가가 잡혔으니까 이제 재정정책 접고 통화정책에 좀 더 유동성 공급하는 쪽으로 오히려 바통을 넘겨주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갖고 뭐 여러 가지 가정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문가들을 만나봤더니 아까 이제 윤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재정정책을 확대할 필요 없다. 재정정책은 조금 줄이면서 금리로 경제를 띄우면 된다. 그게 더 정상화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이렇게 되면 금리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트럼프의 책사라고 하면 재정에 대한 그 지금 가이드라인들은 유지하면서 먼저 일단은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을 지금 왜냐하면 물가가 안정화되는 국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앞에 무리하게 쓴 것 때문에 그 지금 미국 정부 부채 이자 부담 이런 노이즈가 많은 상태에서 그쪽 무리하기보다는 지금 통화정책이 빼주면서 그러고도 경제 탄력이 안 났을 때 재정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 쪽이지. 제가 트럼프 책사라면 지금은 무조건 통화정책 쪽에 우선권을 주고 가는 게 맞다. 근데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 곧바로 이렇게 감세 정책이나 관세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너무 이렇게 도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시장도 물론 시장이 스마트하긴 하지만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지금의 채권 시장은 좀 과민 반응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제가 디테일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그 아까 얘기했던 TCJA가 그 트럼프 당선됐을 때 딱 그 법 제한 시한을 10년으로 제한해서 그게 함몰 기간이 언제냐면 25년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그 법이 함몰되기 전까지는 그거를 재연장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추가 재정 확대를 하기에는 내년 말까지 또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민 반응들이 저는 좀 심하다고 보고 있고 일단 관세도 분명히 두려운 부분이긴 하죠. 근데 그 관세는 분명히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대가가 존재합니다. 예전에 우리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1차 세계대전 전에 뭐 블락 경제하면서 관세 부과했다가 그때 글로벌 경제가 뭐 또 대공황 전에 소공황에 빠지고 뭐 이런 경험들도 존재하거든요. 관세 부분은 좀 뭐라 그럴까? 물론 바이든 정부도 보면 이제 핀셋으로 이렇게 관리한다 그러죠. 뭐 반도체니 첨단 경제 부분만 한정해서 수출을 막고 거래를 막고 이런 쪽이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하면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지금 1,400원까지 이제 육박하고 있는데 당초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1,2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환율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쪽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통화정책 경로를 어긋나게 한 게
아까 3분기 GDP를 또 부스팅한 재정 정책이 지금 당장은 미국 경제를 좋게 만들어서 그 부분하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사실은 트럼프는 달러 약세주의자지만 그가 펼치는 정책의 방향성이 미국 경제를 좀 자극하는 쪽으로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달러가 강해질 거다라고 하는 쪽의 배팅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의 후퇴랑 트럼프 리스크까지 더해져서 지금 1,300원 후반대, 1,380원까지 와 있긴 한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변수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도 맞긴 맞는데 최근에 또 어떤 지표가 나왔냐 그러면 3분기 GDP 이제 성장률이 나왔는데 당초에 0.5%를 전망했는데 0.1%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 그러면 우리 경제는 점점 성장률이 점점 저하되고 있구나. 경쟁력이 혁신을 잘 못하고 경제가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성장을 못하니 반면에 이제 미국은 그래도 견조하고 그다음에 통화정책 룸도 많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1,400원 안팎의 환율이 유노블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 그러면 한 달 전에 1,310원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먼저 반문을 하는 거고요. 그때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 기대 하나만으로 그렇게 간 거였거든요. 미국 경제 뭐 침체가 올 거라고 뭐 자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가면 또 안전자산선으로 달러의 스마일 커브가 작동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의 통화정책 기대가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가 내수가 부진하고 상당 부분 취약성이 있는 건 맞지만 우리 10월 달에 금리 인하했던 날 환율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인하했던 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4원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번에 통화 완화 정책을 꺼냈을 때 위안화가 어떻게 갔죠? 절상이 됩니다. 강세로 갑니다. 이유는 이 해당 국가들이 뭐 한국이나 중국 정도 되는 나라가 글로벌 경제에서 신뢰성이 뭐 저기 어디 뭐 중남미, 중동에 있는 나라들보다 그렇게 저해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에 대한 기대치들이 환율에서 금리를 낮췄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금융 안정이나 여러 미국 쪽 눈치를 보면서 통화 완화를 못하는 부분에 부담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뉴노멀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지금 무역수지 흑자, WGBI 같은 글로벌 본드 인덱스 편입 뭐 이런 쪽의 호재들을 놓고 생각해 보면 미국 통화 정책이 내년까지 완화 경로가 유지된다고 하면 저희는 지금 일시적으로 금리가 오버슈팅이면 미국채 10년하고 지금 달러 인덱스를 그려보면 상관계수가 또 역시나 0.9 그냥 같이 똑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똑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환율도 만약에 미국의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면 그 경로를 따라서 좀 하향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제가 그냥 아예 숫자를 찍어드리겠습니다. 미국 10년이 4% 가면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1,350원이고요. 미국 10년이 3.8 이하로 떨어지면 원달러 환율 1,33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 대한 환율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이면 금리에 대한 통화정책, 미국의 통화정책이나 이런 안전성을 생각하면 환율 방향성도 거기에 연동되고 생각하는 게 지극히 합리적이다.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셔갖고 환율은 되게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정리가 된 내용이라서 말은 되게 쉽게 하는데 근데 지금 되게 복잡하게 변수들을 고려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뭐 그냥 단순히 금리 차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무역 수지나 최근에 뭐 자본 수지 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최근에 2달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채 현물 시장, 선물 말고 선물은 지금도 미국 금리 올라가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선물은 뭐 증거금 얼마 들고 와서 하는 거라 표면 금액 매도한 금액으로 보시면 안 되고 현물 채권 있잖아요. 20조 원 넘게 샀습니다. 그게 주식시장 우리가 팔고 나간 강도에 비하면 물론 그 현물 채권을 많이 산 거의 대부분은 또 차익 거래가 많기 때문에 미래 선물 환을 또 원화를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외국인들이 그만큼 국내 시장의 안전성이나 이런 거 보고 채권도 그렇게 세게 사주고 있거든요. 저기 윅비라고 그러죠. 세계 국채 지수 편입 그 효과인가요? 아니 그 효과도 일부는 있지만 대부분은 차익 거래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서 그 선도환과 현물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익거래 유인이 외국인들이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윗비면은 환율 진짜 안정 효과가 크겠죠. 왜냐면 그 미래 선도환 매도를 안 할 거니까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달러가 아예 들어와서 묶이는 건데 지금은 또 한 1년, 2년 내에 빠져나가겠다라고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해서 그게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전체적인 안전성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다른 뭐 저기 취약한 이머징에서는 그런 차익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지금 뭐 그건 종목인가요? 우리나라 지금 제일 중요한 핵심 산업이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 쪽에서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중에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그 추가 기울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주가 지금 20만 원 회복하는데 삼성전자가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전체 시가총액이나 마켓에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보면 삼성이 크고. 예, 그런 쪽에서 주식에 앵커님도 지적하셨지만 내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한국이 내수가 안 좋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우리보다 모멘텀이 좋은 나라들이 지금 현재 뭐 환 효과도 일본이 훨씬 좋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에 아직도 메리트가 있다고 아까 트럼프 당선되고 초기 허니문 구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같은 시장에서 환율도 지금 그래서 같이 워낙 약세 국면인데 외국인들이 그거는 서로 연동되면서 지금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미국 국채 시장 그리고 우리 환율 그다음에 이런 주식 시장까지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말보다도 딱 귀에 들어오는 거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는 뭐 4.4%만 넘어도 투자할 때 좀 여유 있게 투자할 수 있다. 안전마진 효과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 저평가 영역이라고 저는 저평가 영역? 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채권이 싼 거죠. 싼 구간이고 트럼프 리스크를 많이들 걱정하시지만 금융시장의 속성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될 거라면 그렇게 되지 않죠. 그렇죠. 어쨌든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 이렇게 채권 시장에 보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종종 기회를 만들어서 유명삼 프로님을 모시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